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의 얼 광화문 박한수 5-2단원입니다. 뭐요? 자, 일단은 글을 들어가기 전에요, 빈칸에다가 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 단원에서는요,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 단원에서는 뭐 배웠습니까? 우리가 읽는 방법, 읽을 때 어떤 전략들을 써야 되는지를 알려줬죠. 그럼 이제 글을 읽을 때 너 개인에게만 효과가 있어요? 글이라는 건요, 우리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 저 사람도 살고 이 사람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요,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그래서 글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라는 거예요. 쓰세요, 일단 여기. 그래서 읽기는 독자가 속한 구체적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그래서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인데요, 요즘은 글보다는 뭐예요? 유튜브가 이거를 하잖아요. 뭐 경제, 정치 이런 거 많은 거를 이제 요걸로 유튜브가 이런 역할을 하고도 있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그래가지고 맨날 뭐 하는 거야? 비판적으로 읽어라, 비판적으로 판단해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성원과 상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독자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면은 이거를 읽은 다음에 이거를 못하잖아요. 이거 못하는 게 찐따입니다, 찐따. 글을 읽고 아,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은 뭐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무조건 그 글에 대해서 찬성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찬성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도 남기고 하는 건데, 그냥 그거를 읽고 그 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 뭐야 씨발 이 새끼가 무조건 잘못했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뭐야 이거 나오면 뭐야 얘도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읽고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그냥 막 지랄 연병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상호작용을 못해요. 여기서는 글의 상호작용을 배우는 겁니다. 읽고 나서 다른 사람과의 생각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읽고 나서 넌 무조건 틀렸어 꺼져 이 새끼야라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그럼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읽기도 이거를 밑줄 치세요. 이거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의미를 구성해야 되는가? 단어와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어휘력 모르면 읽지 못해요. 그 다음에 글의 전개 과정은 어떠한지, 그래서 뭐 이게 뭐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논리 전개 과정에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나열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귀납법인지 연역법인지 이런 거를 눈치를 까란 소리죠. 그 다음에 주장은 타당한지, 이게 제일 중요해 얘들아. 이거 읽고 나서 근데 이 새끼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 쌉소리들 다 뭐야? 이 순간 이렇게 듣잖아요. 의심이 들면 인터넷 검색하는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타당한지. 그러니까 뭐 별 뻘소리 가져오는 사람들 많아요. 막 인터넷에 싸지는 글 보면은 뭐 이거는 뭐 바코드의 몇 번째 자리가 8로 시작하면 유전자 조작이 됐네, 9면은 아니네, 그 지랄 보고 국산과 국내사의 차이가 어떠네, 막 그런 글 요즘 떠돌아 다니던데 다 개소리라고. 그거 다 틀리다고. 알겠죠? 타당한지 다 보세요.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능동적이 네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야, 남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 거야? 아니지. 무조건적으로 의심해보라고요. 믿을 건 네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내가 학원에서 가르쳐도 결국 니네 선생님이 다르게 설명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시험은 그 선생님이 내는 거라고. 내 말을 100% 다 신뢰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꼭 보시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자료를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세요. 이걸 또 얘기하고 있네 여기서. 아시겠죠? 다 쓰세요. 이거 나옵니다. 자, 다 썼으면은 지문 한번 봐야겠죠? 광화문 이야기입니다.
봅시다. 글의 제재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이고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대해서 조금, 광화문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글입니다. 처음 소제목이 있네요. 일제강점기 광화문 아픔을 겪다. 광화문은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 라는 광화라는 뜻을 간직한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입니다 하면서 이거 뭡니까? 광화문 소개.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으며 석축을 높게 쌓고, 석축은 이제 돌로 쌓은 벽이에요. 석축을 높게 쌓고 중앙에 홍의 문을 터서 문루를 얹은 걸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건 당시 오문으로 불리던 광화문은 이제 오문은 이제 성곽 남쪽에, 그러니까 성 안문이 아니에요. 성 바깥문이에요. 오문으로 불리던 광화문이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426년 세종 때입니다. 뭐냐면 이는 집현전 학사들이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준다는 뜻으로 새로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 이름의 유래죠. 광화문 이름의 유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준다는 뜻. 그러니까 뭐야? 나라의 상징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광화문이 가진 상징이죠. 슉. 아이고. 자, 광화문의 상징성입니다. 아, 목 아파, 씨. 쓰고 있어라. 원래 경복궁은 광화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짝 삐뚤어져가지고 이제 관악산이 한 막 요쯤이 있고요. 막 관악산이 이렇게 커. 한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남산이 한 이쯤인가? 그래요. 광화문이 이제 요쪽에 있어요. 이게 한강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남산이 요쪽에 있나? 그래요. 남산이. 이게 한강이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여기를 보고 있었다랍니다. 예. 원래는 관악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바로 앞에 여기다가 대놓고 세웠죠. 여기다가 빡 세웠어 그냥. 그랬더니 뭐야? 그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광화문을 어떻게 해? 근정전 바로 앞에 세우면서 광화문을 삐딱하게 비틀어 남산을 쳐다보게 했어요. 원래 남산에는 당군을 비롯한 여러 신을 모신 국사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제는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본의 건국 시조를 신으로 받드는 신사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인들이 새겨진 그런 신사를 박살내고 자기들의 신들, 자기들의 위인들이 있는 그런 신사를 설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일부러 광화문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일부러 살짝 삐딱하게 해서 남산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이씨, 남산 여긴데. 아, 남산으로 옮겨 그럼. 어쨌든 간에 위치를 바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삐딱하게 했을까? 이 모든 것이 밑줄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제히 광화문 훼손 의도. 이처럼 광화문은 이름과 달리 순환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구한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한 말은 이제 조선 말에서 대한제국 그때입니다. 일제강점기 전. 구한 말에서 구한 말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근현대사의 비극을 압축해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 이게 처음이었어요. 이게 이제 처음. 그 다음에 처음, 중간, 끝으로 가 있죠. 총독부의 새 총사 광화문을 밀어내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일제 강점기가 오겠죠.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지
6년째 되는 해. 우리나라 1910년 8월 29일 날 털렸죠. 조선 총독부는 새 청사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선을 영원히 식민 통치하겠다는 그들의 야욕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핵 2방 맞고 뒤졌죠. 근데 일제가 새 청사의 터로 선택한 곳은 500년 조선 왕조로 호령했던 경복궁 앞들이었습니다. 다음은 1910년 5월 15일자에 실린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경복궁이 없어지는 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얘가 지금 뭐냐면은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이 이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기 이전부터 경복궁이 훼손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볼까요? 1910년 5월 10일 왕실 사무를 총판하던 국내부는 경복궁 내 공원 신축을 위해 전각 4천여 칸을 경매했다. 조선인과 일본인 80여 명의 경매에 참여했고 이 중 10여 명이 전각에 팔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경복궁이 엄청 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왕궁이죠. 왕궁을 일반인한테 팔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부동산 팔듯이, 아파트 팔듯, 주택 팔듯, 그냥 자, 금정전에서 살 사람, 금정전 살 사람하고 일반인한테 팔았대요. 미친 새끼들이. 일제의 총독부 새 청사가 모습을 갖춰갈수록 경복궁은 점점 더 초라한 몰골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광화문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경복궁의 다른 정각이야 조선 총독부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으니 문제가 될 곳이 없었는데 광화문은 조선 총독부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를 가만 놔둘 리 없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광화문을 빠갠 거죠. 사라지려는 한 조선 건축물을 위하여. 1921년 5월, 이번엔 뭐야? 동아일보죠. 동아일보에서는 처음 폭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던 거 있죠. 대한매일신보에 보시면 경복궁이 없어지네. 이거는 광화문을 털리는 게 아니에요. 경복궁이 팔리고 있는 상황을 얘기한 거고요. 광화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동아일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궐, 그리고 문화 유적이 이제 조금씩 하나씩 없어진다라는 거는 대한매일신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광화문이 철거된다라는 소식을 폭로하게 됩니다. 1921년 5월 동아일보는 광화문 사진을 커다랗게 싣고 일제 광화문 철거 계획을 처음 폭로하였습니다. 총독부의 새 청사가 완공될 무렵에 조선 총독부가 광화문을 헐어버릴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도 1922년 10월 5일 광화문 보존 문제에 관한 기사를 실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돌자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자, 해볼게요. 예상치 못한 거센 여론에 밀려서였을까요? 어딨냐, 흰색.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적고 대신 광화문의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과예요. 이거 씁시다. 밑줄 치시고 여론 형성의 성과. 아씨, 뭐야 이거? 뭐시오?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드러나. 사회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드러나. 그래서 우리 단원 아까부터 얘기했죠. 사회 문화적 소통, 사회 문화적으로 뭐 소통한다, 뭐 여론을 형성한다, 아니면 뭐 의미 구성 단위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겁니다. 이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뭐야, 철거한대요? 아니요, 이전한대요. 그러니까 박살은 안 내겠다, 대신 장소로 옮기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1923년 10월 광화문 앞 양측에서 수문장 노릇을 하던 해태석상 2점이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일보는 1925년 10월 26일 나는 가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애절한 고별사를 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제 뭐냐면 위에서는 이제 팩트 기반의 어떤 폭로죠. 폭로를 했다면 이제는 뭐야?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광화문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요 광화문을 의인화해서 조금 막 슬픔을 자극해요. 그러면서 이제 울분과 분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을 건드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 그러니까 광화문은 핑계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슬픔과 울분과 그런 분노를 광화문을 통해서 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도 뭐야? 여론 형성 이거잖아요. 사회적 문화 작용이잖아요. 뭔 소리야? 사회 문화적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광화문 철거를 눈앞에 둔 조선 백성의 암담하고도 하소연할 데 없는 슬픈 심정을 광화문 스스로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의인법 썼다라는 겁니다. 이 글은. 근데 지문은 없어요. 지문은 안 나왔죠? 만약에 지문 프린트로 주면은 그때 프린트 가져오세요. 설명해 줄게요. 1926년 7월 22일에는 광화문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축문 옆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해도 본래 자리를 뜨는 순간 그 존재 가치는 빛이 발하게 됩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된 뒤인 1926년 8월 29일 동아일보는 광화문 해체 수일 전에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이전 공사가 수일 전에 해체 공사에 착수했는데 이른 미야카와쿠미 회사에 54,800원에 맡겼으며 공사는 1년 안에 끝날 예정이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54,800원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몇억 하겠죠. 몇십억 하겠죠. 다만 그를 위하여 아까워하고 못 잊어 할 뿐이로라. 동아일보는 그보다 며칠 앞서 헐려짓는 광화문이라는 제목의 고별사를 실었습니다. 자, 동아일보도 이제 참을 수가 없죠. 헐려짓는 광화문이라는 제목의 고별사. 그리고 이 고별사는 뭐다? 우리 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당시 문화부 기자인 설의식이라는 사람이었대요. 고별사 내용은 참으로 구슬프고 참담했으니 우리 민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설의식은 우리의 민족호, 문화가 말살되는 데 대한 분노와 울분을 강한 어조로 힘있게 표현하여 붓으로 일제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헐려지는 광화문 이거 있죠.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의 민족호 뭐뭐뭐뭐 하면서 저항하였습니다 하면서 글을 써서 저항의식을 나타내었습니다. 비유적으로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그 신문사설 나옵니다. 자, 신문사설 특징 광화문을 의인화했어요. 얘도 의인화한 겁니다. 아까 거랑 다른 거예요. 아까 위에 있던 것도 의인화인데요. 얘도 의인화를 합니다. 나는 가나이다도 의인화한 거고 헐려지는 광화문도 의인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친근감과 유대감 표현하고요. 왜 광화문을 너라고 얘기하거든요. 너. 그 다음에 얘는 반복법, 열거법을 사용하여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딘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광복궁을 의인화해서 우리가 너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까 위에 있는 나는 가나이다. 그건 누구야? 광화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표현한 거고 얘는 광화문을 의인화해서 친근함만 표시한 거고 다른 거예요. 서로. 넘겨보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것만 틱틱틱틱 하고 넘어갈게요. 흘린다 흘린다 하던 광화문은 마침내 헐리기 시작한다.
총독부 청사 까닭으로 헐리고 총독부 정책 덕택으로 다시 지어지리라 한다. 원래 광화문은 물건이다.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며 노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밟히면 꾸물럭거리고 죽이면 소리치는 생물이 아니라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의식 없는 물건이요 말 못하는 물건이라. 헐고 부수고 끌고 옮기고 하되 반항도 회피도 기뻐도 서러도 아니한다. 다만 조선의 하늘과 조선의 땅을 같이 한 조선의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아까워하고 못 잊어 할 뿐이다. 500년 동안 풍우를 같이 겪은 조선의 자손들이 그를 위하여 울어도 보고 서러도 할 뿐이다. 석공의 망치가 네 가슴을 두들 때, 여기가 의인법 사용된 겁니다. 여기가 석공의 망치가 네 가슴을 두드릴 때도 너는 아름이 없으리라마는, 왜? 너라고 표현했잖아요. 인격 부여했으니까 이거 의인법입니다. 뚝딱딱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가슴 아파하여 역군의 연장이 네 허리를 들출 때 너는 괴로움이 없으리라마는, 우직근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허리 저려 할 것을 네가 과연 아느냐 모르느냐. 자, 이 부분은 광화문을 의인화한 건데, 광화문을 의인화하여, 광화문이 그 훼손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석공이 이제 이전하려면 그거 부시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조선 백성들이 대신 받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화문 훼손의 고통을 조선 백성들이 대신 느낀다고. 함으로써 조선의 상징물인 광화문이 일제에 의해 훼손될 때 조선 백성들이 느꼈을 절절하고 비극적인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쓰세요. 난 이 지문 다시 읽을게요. 팔도 강산의 석재와 목재와 인재의 정수를 뽑아 지은 광화문아, 돌덩이 하나 옮겼기에 광화문 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뭐 영탄법이라 해도 뭐 틀리진 않아요. 뭐 도노법도 가능. 도노법이 이제 대상의 이름 부르는 거. 돌덩이 하나 옮기기에 억만 방울의 피가 흐르고 기왓장 한 개 덮기에 억만 줄기의 눈물이 흘렸던 우리의 광화문아, 청택 끼인 돌 틈에 이 흔적 남아있고 풍어 맞은 기둥에 그 자취가 어렵다 하면. 자, 이 부분 괄호 쳐놓으세요. 너는 옛 모양 그대로 있어야 네 생명이 있으며 너는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네 일생을 마친 것이다. 괄호만 쳐놔. 괄호만 쳐놔. 왜? 이따가 또 괄호치고 그거랑 엮어서 얘기할 거야. 풍우 500년 동안에 충신도 드나들고 역적도 드나들며 수구당도 드나들고 개화당 드나들던 광화문아, 평화의 사자도 지나고 살벌의 총검도 지나며 일로의 사절도 지나고 원빈의 국빈도 지나던 우리의 광화문아. 이게 뭐야? 열거법. 열거법 나타낸 겁니다. 열거법. 그 다음에 어딨어? 그들을 맡고 그들을 보냄이 너의 타고난 천직이며 그 길로 인도하고 그 길을 가리킴이 너의 타고난 천명이라 하면. 자, 이 부분 다시 가르쳐. 너는 그 자리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네 생명이 있으며 그 방향 그 터전을 옮기지 말아야 네 일생을 마친 것이다. 이 두 개 뭐야? 반복법, 대꾸법. 이걸 사용해서 뭘 나타내고 있는 거야? 하얀색 어딨어? 광화문 이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갱조한 겁니다. 너의 천명과 너의 천직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거니와 너의 생명과 너의 일생은 지금 헐리는 순간에 옮기는 찰나에 마지막으로 없어지려고 하는구나. 오 가엾어라. 너의 마지막 운명은 우리는 알되 너는 모르니
모르는 너는 모르고 지내려는 아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려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매우 분노와 울분을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썼으면 넘겨. 이거 써.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 철거 계획에 관한 기사보도 어디였어요? 대한매일신보와 동아일보였죠. 얘네가 한 건 뭡니까? 반대 여론을 형성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가나이다 있죠. 고별사 2개였죠. 그 다음에 뭐였지 이거? 이름? 헐려지는 광화문인가? 이 고별사 2개는 뭐야? 이거 결국 이 2개가 뭡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이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기하세요. 일시정지하고 뭐 썼겠죠? 그래서 읽었습니다. 광화문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역사를 이어가리. 1945년 8월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라는 긴 암흑기를 지나 광복을 맞이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평균 온도 4000도를 넘겼죠. 일 최고 온도 4000도. 왜 4000도나 됐을까요? 핵 맞아서. 그 다음에 하지만 조선총독부 건물은 중앙청으로 이름만 바뀌어 정부청사로 이용되다가 이거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예. 1986년에 보수 작업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관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철거해야 되는 주장과 그 자체가 역사인이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랜 논란을 빚은 끝에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일본에서는 야 그거 우리가 가져갈게 이랬어요. 건물 해체해가지고 우리가 가져간다 했어. 그러고 다음날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폭파해버립니다. 그냥 엿이나 드세요 하고 그냥 터뜨려요. 1995년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었고 경복궁은 일부나마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광화문을 제자리에 제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2010년에 비로소 복원된 광화문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 그니까 그 광화문 부신 거 2, 30년밖에 안 되는데 복원하는 데까지는 거의 한 5, 60년 넘게 걸렸죠. 2배 이상 걸렸죠. 아직도 다 복원한 게 아니래요. 심지어 이제 몇 퍼센트 했다더라? 이제 한 30%, 40%밖에 못했대. 원래는 더 컸다고 합니다. 엄청 컸대요. 엄청 화려하고. 계속 할게요. 조선 왕조의 제1의 법궁인 경복궁, 그리고 그 정문인 광화문. 광화문은 단순히 문으로만 기능을 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경랑의 근현대사 속에서 많은 순환을 당하며 원래의 목조 건축물이 지녔던 품격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광화문은 경복궁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숨결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제강점기에 서리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았듯이 광화문이 헐린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혼이 헐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2개 밑줄 쳐놓으세요. 왜? 이게 뭐야? 아니 경복궁이 아니야. 광화문이야. 광화문의 혼이 흘린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광화문을 새로이 바로 세운다는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광화문, 어떤 파고와 경랑 속에서도 그 숨결은 이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문화유산 제대로 지키자, 일본한테 털린 거 잊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거는 뭡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신문들, 여기서 나온 신문 기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회적으로 우리는 글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고요. 평가 문제집 보시면요, 그 평가 문제집에도 옆에 짤랑짤랑 잘 설명이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다 외워도 내신 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니들이. 자, 문제 풀어 오시는 게 숙제였죠?